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돌싱입니다. 사람의 인내심이란 모두 그 한계치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작은 것에도 바로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웬만한 일들은 모두 꾹꾹 참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참을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 남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들에게는 그렇게 보이지만 정작 저는 참을성이 많다기보다는 굳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수동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조금 힘든 부탁을 받아도 왜 나한테 시키냐라는 생각보다는 성취감을 더 느끼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참을 수 없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저는 이혼을 하게 됐고요.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뚝 잘라버린 건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속 시원한 일이었어요. 이혼 전에는 저도 어디에나 있는 며느리였어요. 옷가게에서 일하는 남편과 회사원으로 일하는 저는 맞벌이 부부였고 애는 초등학생 아들 하나에 4살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삼형제 중 둘째였죠. 시부와 이혼한 시모는 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런 시모를 챙기는 건 언제나 제 몫이었어요. 솔직히 차로 2시간 거리라 오고 가기 힘들었지만 남들 챙기는 건 다 챙겼어요. 명절, 생일, 특별한 날, 그리고 매달 한 번씩 내려가서 일을 도와드리곤 했죠. 솔직히 새 며느리 중에 저만큼 한 사람도 없었어요. 손이의 형님은 이때쯤엔 이혼을 한 상태였고 손아래의 동서는 저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책임감 같은 건 아니었고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됐고 저도 그런 일들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친정엄마가 필요할 때 부르는 것처럼 시모도 필요하니까 부른다 싶었거든요. 시부라도 있었으면 또 달랐겠지만 혼자 있는 걸 아니까요. 그리고 그런 시모는 매우 성급한 사람이었죠. 뭐든 시키고 보자는 식인데 정작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시키려고 하니 꼭 나중에 탈나게 만드는 사람요. 게다가 인식이 아주 옛날 사람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며느리들 고생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점이요. 편하게 앉아 있는 꼴을 못 본다고 해야 하나요? 추석 명절에 새 며느리가 전 부쳐놓고 준비 다 해놓고 믹스 커피라도 한잔 할라 치면 꼭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앉아 있을 시간 있으면 나가서 밭이라도 가꿔라. 여자 셋 모여서 할 일 없이 노닥거리는 게 웬 말이냐? 호시절이야 호시절. 어디 며느리가 시모 앞에서 노닥거리며 쉬는 꼴을 보여? 이런 시모의 말투와 행동을 못 버틴 게 첫째 형님이었죠. 시모가 가장 자주 불렀고 마치 식모처럼 부렸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의 말로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가축한테도 그렇게 못할 거야 라더군요. 저도 전에 들은 바라 그게 어떤 건지 몰랐지만 형님이 이혼하고 나서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시모는 마치 저를 고용된 직원처럼 부려먹더라고요. 아니, 직원이면 편의를 봐주기나 하죠. 이건 뭐 편의조차 없는 일방적인 명령, 화냄, 질책의 연속이랄까요? 솔직히 이때쯤에는 형님의 마음이 100번, 1000번 이해가 가고도 남았어요. 집이 멀어도 시모의 부름은 멈추지 않았죠. 결국 주말마다 저를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갈 때마다 청소와 밭일을 시키는데 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 주 내내 남편을 닥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제가 보다 못해 가야 하는 거고요. 남편은 주말 장사가 더 잘 되니 같이 갈 수 없었고 결국 저는 아들과 딸을 친정에 맡겨놓고 시모일 거들러 주말에 시골을 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그날은 제게 냉장고 청소를 맡기더라고요. 일단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 빼내야 하니 김치 냉장고에 고개를 숙여 김치통을 꺼내 들었어요. 생각보다 무거워서 끙끙대고 있다가 한 번에 훌쩍 들어올렸는데 무게중심을 잃고 뒤로 한 발짝 디뎠어요. 그런데 디딘 곳에 미끄러운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걸 밟고 뒤로 넘어진 저는 뒤쪽에 있던 선반에 엉덩이를 부딪히고 말았어요. 그런데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로 눈앞이 번쩍하는 통증에 들고 있던 김치통까지 떨어뜨리고 통증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고꾸라지듯 허리를 숙였어요.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큰 소리에 뛰어온 시모가 한심하다는 얼굴로 쳐다보며 말하더라고요.
일하기 싫어서 요령 피우는 거 봐라. 요새 며느리들은 왜 이렇게 일하기 싫어하는 거냐? 빨랑 안 일어나? 안 아픈 거 다 알아. 어디서 이런 야가 빠진 것들만 데려와가지고는. 그렇게 막말을 던지는데 사실 이때는 화를 낼 상황도 아니었어요. 너무 아파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 발 쪽에 있는 수건이 한 장 보였어요. 아까 전에 시모가 청소하라며 던져준 마른 행주였어요. 딱 보니 제가 밟고 넘어진 게 이 행주 때문이었더라고요. 결국 저는 주섬주섬 일어나 가방부터 집어들고는 시모에게 말했죠. 너무 아프니까 병원 좀 다녀올게요. 아이고, 병원은 무슨. 걸을 수 있으면 안 아픈 거야. 꼴랑 선반에 박아놓고는 무슨. 저는 시모의 반대에도 동네 병원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시모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 들렸지만 그 말을 듣고 있기엔 너무 제가 아팠거든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의사가 의아하게 보더라고요. 일단 엑스레이상 골절을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부위로 보면 꼬리뼈랑 엉덩이뼈 쪽인데 옆에서 보면 약간 울퉁불퉁해 보이는데 그게 골절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걸로는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통증이 계속 있으면 CT를 촬영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골절이 아니길 바라며 일단 진통제를 받아 시댁에 돌아왔어요. 병원에서 별거 없대지? 거 봐라. 꼴랑 약 한 봉지 들고 올 거 뭐하러 병원까지 가서 돈을 써. 돈이 남아 도는구나. 일하기 싫으면 그냥 올라가. 사람 복장 터지게 만들기 전에. 내 자식이지만 어디 가서 저런 것들만 구해오니. 속에서 천불이나. 그 말에 저는 시모에게 고개로 인사를 하고 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정말로 싸울 힘조차도 없었거든요. 차에서도 앉아있는 내내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악셀 브레이크 밟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그나마 길이 잘 닦여 있어서 덜 힘들었지 만약 길이 험했다면 참지 못하고 내려야 했을지도 몰라요. 그날 저녁에 결국 저는 알아 누웠어요. 엉덩이가 아팠으니 배에 베개를 대고 엎드려 있었죠. 도저히 애를 볼 상황이 안 돼서 애들을 친정에 맡겨두고 혼자 끙끙대고 있는데 저녁 늦게 남편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오자마자 화부터 내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엄마가 전화와서 난리야. 아니, 일 안 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내려가지를 말지. 왜 내려가서 또 이런 성가신 일을 만들어? 엄마 성격 알면서 꼭 이렇게 부스럼을 만들어야 돼? 나 아픈 거 안 보여? 아파서 집에 왔는데 그게 문제야? 게다가 다친 건 어머님 탓이 더 크다고. 나한테 소리치기 전에 제대로 알아보고 소리쳐. 아니 뭘 어떻게 다쳤다고 그렇게 끙끙대? 엄마 말로는 단순 타박이라는데 뭐가 그렇게 아픈데? 엉덩이 크게 부딪히지도 않았다며. 병원도 갔다 왔고 입원하라 소리도 없었다는데 그냥 일 좀만 해주고 오면 될 일 아니야? 아무리 일이 하기 싫다고 해도 이러면 엄마도 빈정상하지. 나 진짜 아프다고 말했지. 그리고 어머님이 수건을 밑에 던지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거 밟고 넘어지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넘어진 게 내 탓이니? 그리고 내가 아픈데도 무거운 거 들었다 놨다 하는 일을 해야 해. 그러다 내 몸 골병 나면? 애들은 누가 보고 일은 어떻게 해? 남편은 제 이야기에도 전혀 공감하지 않더라고요. 딱 보니 제가 단순 타박이라는 생각 때문에 더 쉽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통증이 전혀 가시질 않고 더 심해져서 결국은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게 됐어요. CT를 찍었더니 청골이라는 엉덩이뼈가 골절이 돼서 앞뒤로 갈라져 있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입원을 해도 고정 같은 건 못하고 하루 한 번 물리치료는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플 때 진통제 정도 놔주고요. 다른 부위면 깁스를 하거나 수술을 할 텐데 엉덩이뼈는 그냥 그대로 낫게 두는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입원을 하겠냐는 말에 어차피 안정을 취해야 한다면 집에서 약이나 먹으면서 요양하겠다고 했어요. 의사에게 물리치료는 한 번씩 나와서 받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아파서 집안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움직이면 통증이 더 심해져서 무리더라고요.
결국 애 하원도 남편에게 부탁했죠. 그런데 남편은 엄청 툴툴대며 집에 오더라고요. 아직도 꾀병이야? 알겠어. 당신 아픈 거 알겠으니까 그만 좀 해. 집안일도 안 해놓고 애는 나한테 맡기고 이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시위를 이따위로 하는 건데? 시위? 남편의 말에 저도 말이 곱게 나갈 리가 없었죠. 말보다는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제가 찍어온 CT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래도 내가 꾀병이야? 엉덩이 뼈가 찢어져서 앞뒤로 갈렸는데 뭐? 꾀병? 최소 한 달은 쉬어야 한대. 입원하라는데 그냥 왔거든? 그걸 보는 남편의 입은 열리지 않더라고요. 아니, 뼈가 앞뒤로 갈라져서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데 일을 할 수 있었겠어? 진짜 실망이다, 당신. 어떻게 아프다는 마누라 병원 데리고 갈 생각은 하지도 않고 도리어 꾀병이라며 탓을 해? 진짜 부서진 건지 몰랐잖아. 미안해. 남편이 멋쩍은 얼굴로 사과를 하는 그때 남편의 전화가 울렸어요. 시모였죠. 남편은 의뢰하던 대로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고요. 애미한테 이번 주말에 집에 와서 일 좀 거들라고 해라. 저번 주에 그렇게 해놓고 가서는 집이 엉망진창이야. 지가 싸지른 건 치워야지. 가란다고 홀라당 집으로 가.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어머니, 안사람 집에 못 가요. 엉덩이 뼈 골절됐대요. 어디서 거짓말이야? 꼴랑 그렇게 넘어진 걸로 엉덩이 뼈가 부러지면 내 뼈는 남아나지도 않았어. 일하기 싫어서 관두라 그래. 우리 집에 그렇게 요령 피우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 진짜 골절이에요. CT 찍었는데 앞뒤로 갈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당분간은 이 사람 말고 다른 며느리 부르세요. 남편의 간곡한 말에도 시모는 의심이 되는지 다음날 집에 왔더라고요. 또 누워있냐? 뭐가 그렇게 아파서 누워있어? 시어머니 오셨으면 발딱발딱 일어나서 맞이해도 모자랄 판에. 어머님, 제가 골절이라고 들으셨잖아요. 못 믿어서 오신 거면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확인하세요. 그러잖아도 물리치료하러 가야 되니까요. 결국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시모는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왔는데 남편이 시모에게 전화했더라고요. 집에 오셨으니 집안일 좀 해주고 가시라고. 결국 시모는 씩씩대며 집안일을 해놓고 이틀 뒤에 가셨어요. 시모가 던진 수건 한 장에 넘어지게 됐으니 저한테 뭐라 말은 못하셨죠. 결국 남편의 부탁으로 이틀 동안 제 수발을 들어준 시모를 보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아니면 언제 시모의 수발을 들어보겠어요? 그렇게 시모가 저의 수발을 들고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모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신다고요. 아무래도 첫째 형님 내외 이혼하고 일 부려먹을 사람 없으니 우리 집 쪽으로 이사 오시는 듯 했죠. 걱정이 앞섰지만 설마 지금보다 더 괴롭히겠나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이사한 날부터 저를 그렇게 괴롭히더라고요. 저녁 시간 주말 할 것 없이 제가 일을 하지 않는 시간만 골라서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이유도 다양했어요. 집 청소, 요리, 짐꾼, 행사, 수발 등등등. 저는 화가 날 대로 났지만 참았어요. 혼자 사는 시모가 힘들 때는 부를 수도 있지 하고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날은 둘째가 어린이집 다녀온 길이었어요. 밤중부터 오르던 열이 해열제를 먹여도 내려가질 않더라고요. 결국 다음날 꼭두 새벽부터 줄을 서서 소아과를 갔는데 결과는 폐렴소견. 결국 어쩔 수 없이 입원을 해야 했어요. 애가 어리니 제가 애 옆에 있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초등학생 저학년인 아들을 혼자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가까이 있는 시모에게 연락했어요. 친정은 시댁보다는 멀고 애 학교 보내기에도 힘든 것 같아서 시모를 찾았는데 그게 나중에 저를 후회하게 만들 줄 이때는 진짜 생각지도 못했어요. 솔직히 시모가 손주를 나쁘게 할 리 있겠어요? 잘해주면 잘해줬겠지 하는 마음이었는데 일단 둘째 먼저 입원시켜놓고 남편에게 잠시 같이 있어달라 했어요.
집에 와서 첫째를 시모에게 맡겨놓고 집에 돌아와 저는 둘째 입원을 위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한창 다 싸고 이제 일어나려는데 현관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고개를 내밀어 보니 첫째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아이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는데 할머니가 집에 가라고 했다고만 하더라고요. 택시 태워서 보냈다는데 이게 뭔가 싶어서 시모에게 전화부터 했죠. 어머님, 첫째가 집에 왔는데 혹시 집안에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럼 말을 하시지. 어떻게 애 혼자 택시 태워서 보낼 수 있어요? 택시라도 태워보낸 거면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너 생각이 모자라도 어쩜 그리 모자라니? 둘째가 폐렴이면 첫째도 폐렴에 걸렸을 수도 있잖아. 늙은 노인 혼자 사는데 폐렴 걸린 애를 데려다 놓고 나 폐렴 걸려서 입원하면 어쩌려고 애를 여기다 맡겨? 몰상식한 짓도 정도껏 해야지. 이제까지 시모일은 나 몰라라 하더니 지들 힘들 때는 애나 맡기고 말이야. 어머님, 첫째는 이미 검사했는데 폐렴이 아니래요. 폐렴도 아닌 애를 맡아주시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아님 병원 말을 못 믿으시는 거예요? 난 다 못 믿어. 괜찮다고 했다가 나중에 진짜 폐렴이면 어쩔 거야? 나 죽는 꼴이 그렇게 빨리 보고 싶니? 아예 나 죽으라고 고사라도 지내지 그래. 그 막말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었어요. 말이 통해야 말을 하죠. 하지만 머리통에 연기가 날 만큼 화가 나긴 했어요. 저를 괴롭히는 건 참을 수 있어도 내 자식 괴롭히는 건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결국 아무 말 없이 시모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바로 전화했죠. 어머님이 첫째 돌려보냈어. 어머님 도움 못 받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시간 좀 내. 뭐? 왜 애를 안 봐주신대? 혼자 사는 늙은이 폐렴 걸리게 만드는 며느리라며 아주 난리도 아니셨거든?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인 애를 택시 태워서 홀라당 집에 보내셨더라. 기도 안 차서 정말. 그러니까 당신이 퇴근 후에 둘째 병간호해. 결국 남편과 저는 번갈아가며 두 아이를 케어하게 됐죠. 남편은 낮에 일을 하는 동안 첫째는 학교와 학원으로 시간을 보내고 저는 둘째 병간호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퇴근 후에 둘째 병간호를 하고 저는 저녁에 첫째 밥 먹이고 함께 있어준 뒤에 애가 잠든 밤에 홈캠을 애 방에 켜두고 병원으로 와 남편과 바통 터치했어요. 진짜 피말리는 날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말이 되니 첫째가 아침부터 쭉 혼자잖아요. 남편은 주말이 바쁘고 주말은 지나야 둘째는 퇴원이고 결국 남편이 시모에게 재차 부탁해서 애 밥만 챙겨주라고 했어요. 남편과 제가 없는 점심 식사만요. 그렇게 주말이 잘 지나가나 했는데 오후 4시쯤 전화가 왔어요. 첫째한테서요. 엄마, 나 배고파. 집에 먹을 거 없어? 응? 점심 많이 안 먹었어? 집에 사놓은 건 없는데. 혹시 엄마가 배달시켜줄까? 응. 알았어. 엄마가 분식 시켜줄게. 근데 점심 맛이 없었어? 엄마가 너 좋아하는 반찬 많이 해놓고 왔는데? 몰라. 할머니가 밥 안 주고 빵 하나랑 우유 하나 주고 가셨는데. 뭐? 식사를 안 챙겨주셨다고? 냉장고에 반찬 가득 넣어놨는데? 그거 안 차려주셨어? 몰라. 난 방 안에 있었어. 할머니가 빵이랑 우유 주면서 나더러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어. 할머니 계시는 동안에는 절대로 방문 밖에 나오지 말라고. 병균 옮기면 할머니한테 혼날 거라고. 그래서 계속 방 안에 있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할머니가 너한테 진짜 그렇게 이야기했어?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세상에 어느 할머니가 친손주를 병균 취급을 해요? 열받은 저는 남편에게 전화했죠. 당신 어머님 좀 어떻게 해봐. 왜 그러시는 거야 정말? 왜 또? 무슨 일인데 일하는데 전화를 해? 웬만하면 집에 가서 하자, 응? 집에 오면 이야기할 시간이라도 있어? 내일도 어머님 우리 집에 오실 건데 애를 병균 취급하면서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했다고. 여보, 유난 떨지 마. 애가 과장되게 말하는 거겠지. 엄마가 설마 그럴 리가 없잖아. 당신은 당신 엄마를 너무 몰라.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이거든? 지금 당장 둘째 병원 앞으로 와. 지금 일하는데 어떻게 가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애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왜 일을 못 봐줘? 당신 혼자 일하는 거 아니잖아. 다른 일에는 다른 직원한테 부탁해서 잘도 빠져나오더니 애 아플 때는 왜 못해? 결국 제 말에 남편은 투덜거리며 병원까지 왔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집으로 갔어요. 첫째 아들이 덩그러니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괜찮은가 싶은 마음도 잠시 아들이 몰래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아들, 울었어? 왜 울어? 엄마가 여기까지 왔잖아. 뚝해, 응? 엄마, 할머니가 나더러 병균 덩어리래. 엄마한테 전화했다고 나한테 뭐라고 했어. 호로 자식? 근데 그게 무슨 뜻이야? 그건 나쁜 말이야. 할머니들이 가끔씩 쓰는 말인데 너는 몰라도 되는 말이야.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는데? 나한테 싸가지 없는 건 엄마 닮았다고 했어. 근데 싸가지는 뭐야?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속을 꾸역꾸역 눌러 담으며 최대한 아들에게 상냥하게 말했어요. 그런 말도 있는데 나쁜 말이야. 그 말도 기억에서 얼른 지워. 그리고 애탁해서 꼴도 보기 싫대. 애탁?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잠시 생각하던 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외탁을 했다는 말. 첫째가 저를 닮아서 보기 싫다는 말이었겠죠. 더 이상 저는 시모를 용서하지 않기로 했어요. 애를 달래고 둘째 병원에 와서 저는 시모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애한테 그런 막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애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냐고요. 자식 키우신 분이 어떻게 손주한테 그런... 내일 오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런다고 누가 무서워할 줄 아니? 그리고 내가 못할 말했어? 걔가 병균을 가지고 있으니까 병균이라고 한 거고 널 닮아서 외탁했다고 한 거지. 그나저나 그 애미나 그 자식이나 똑같네. 그걸 또 그새 너한테 일로 바쳤어? 이러니 내가 정이 안 가지. 알겠어요. 정 안 가는 손주 볼 일 없으실 테니까 내일부터 오지 마세요. 그리고 주말에도 저 부르지 마세요. 안 갈 거니까요. 싸가지 없고 꼴 보기 싫은 며느리 싫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지 마세요. 부르려면 어머님 아드님이나 부르세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탁 끊었죠. 그리고 시모의 모든 연락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났을까요? 남편이 시모가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발목 뼈가 골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입원하라는 거 안 하고 집에서 있는다길래 저는 기회다 싶었어요. 남편이 좀 가달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시댁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시모가 밥을 차리라는데도 밥 안 차리고 혼자 사온 거 먹고 시모가 화를 내는데도 들은 척 하지도 않았어요. 결국 시모가 열이 받아서 저에게 소리를 꽤 지르더라고요. 너 뭐하러 왔어? 내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여기 와서 나 염장 지르려고 왔냐? 복창 터지게 만들 일 있어? 어머님, 그래서 밥 드시라고 빵 드렸잖아요. 맛있게 드세요. 저희 아들한테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대로 해주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화가 나세요? 싫으시면 그냥 다른 며느리 부르세요. 내가 못 부를 줄 아냐? 너 이러는 거 내가 아들한테 다 이야기할 거야. 너네 이혼하도록 만들어줄 거라고. 이 나쁜 것. 어디서 이런 짓을 해? 아픈 사람을 데리고?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첫째 며느리는 어머님 성화에 못 이겨서 이미 이혼했고 막내 며느리도 척치고 살고 계시잖아요. 아들 셋에 두 며느리가 담을 쌓았는데 곧 저도 담 쌓고 지내게 생겼네요. 제 말에도 시모는 당당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스피커폰으로요. 예, 너 이리 와라. 네 마누라 어떻게 좀 해. 나 아파서 수발들러 와놓고는 꼴랑빵 한 쪼가리 주고는 밥 먹으란다. 어디서 이런 미친 것을 데려왔어? 아, 진짜. 와이프 좀 바꿔줘봐요. 바꿀 필요 없어. 나 다 듣고 있으니까 할 이야기 있으면 해. 당신 도대체 거기까지 왜 간 거야? 갔으면 엄마 수발 좀 잘 들어줘. 왜 매번 이렇게 싸우는데? 이거 당신한테도 문제 있는 거라고.
그리고 엄마가 좀 떽떽거렸다고 당신까지 똑같이 굴면 어떡해? 윗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야. 그래, 당신도 똑같네. 그 어미의 그 자식이라더니. 내가 내 자식이랑 닮은 것처럼 당신도 당신 어머님이랑 닮은 건 당연하겠지. 나는 당신 엄마보다 내 자식이 더 소중하거든? 그래서 내 새끼 그렇게 만든 사람 용서 못해. 그리고 어머님도 나 어차피 용서 안 하실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 이혼하자. 우리 애한테는 이런 할머니는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이혼하자고 이야기하면 벌벌 떨 줄 알았니? 차라리 잘 됐어. 야, 나도 이런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얼른 이혼해라. 꼴도 보기 싫은 것. 어디서 당당하게 머리 쳐들고 있어? 그 꼴을 보니 첫째 형님이 이혼했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딱 그 꼴이잖아요. 제 탓으로 자식들 이혼하게 만든 거 생각도 못하고. 이혼을 선언한 후 저는 애들 둘과 함께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남편과의 집은 반씩 부담해서 마련한 거였기에 남편에게는 시세의 반을 돌려달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소송으로 재산 분할하겠다고 말했죠. 그리고 양육권, 친권 모조리 제가 가져온다고 했어요. 시모의 행동으로는 애들이 상처받을 게 뻔하니까요. 애들 물건까지 싹 다 들고 나온 것을 확인한 남편이 그제야 제가 진심이란 걸 깨달은 모양이더라고요. 이혼하잔 말이 겁주려고 내뱉은 말이 아니란 걸 이제 알았나 봐요.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도 제가 집에 들어가지 않자 그제야 친정으로 찾아왔어요. 당신 진짜 이혼할 거야? 다시 생각해봐. 애들은 어쩔 건데? 당신 혼자 애들 키울 수 있어? 그거 여간에서는 못하는 일이라고. 이혼은 좀 아니잖아. 늙은 노인이 하는 말에 그렇게 휘둘릴 필요 있어? 나는 이미 당신 어머님한테 실망했어. 그리고 어머님 편만 드는 당신한테도 실망한 지 오래됐지. 나는 나 괴롭히는 건 참을 수 있어. 이제껏 잘 참았으니까. 그런데 내 자식한테 모질게 대하는 건 절대 못 참아. 어떻게 친할머니가 손주한테 그런 행동을 해? 그런 말을 어떻게 하느냐고. 그거야 어머니가 잘못했지. 그래도 그걸 굳이 곧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좀.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였으면 흘려들었겠지. 근데 애잖아. 애는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소리 듣고 상처받아야 하는데. 결국 제 말에 할 말이 없어진 남편이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그때 제 폰으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죠. 형님, 저 막내예요. 혹시 이번 설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실 수 있어요? 미안해 동서, 나 이혼하기로 했어. 이제 그 집안 사람 아니니까 설에 내려가는 건 알아서 결정해야 될 것 같아. 어머님이랑 무슨 일 있으셨죠? 저 진짜 미치겠어요. 형님이 없으니까 저한테 매일같이 전화 오셔서 며느리 잘못 봤다면서 늙은 노모 모시지도 않는다고 난리를 치시느라. 동서한테만 그러면 다행일 거야. 나는 진짜 우리 첫째한테 한 거 생각하면. 저도 이제 연락 끊어야 할까 봐요. 저번에 혹시나 싶어 한번 시골 갔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시키는데 밥도 제대로 안 주시는 거 있죠? 우리 친정에서는 남편 오면 닭부터 전복까지 몸에 좋은 거에다가 먹이기 바쁜데 전 밥도 못 얻어먹고 일만 하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 말이야. 어쨌든 난 앞으로 쭉 그 노인네 보러는 안 가. 이혼할 거니까. 결국 그렇게 되네요. 첫째 형님부터 둘째 형님까지. 저도 올해부터는 시댁 안 가야겠어요. 어머님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자 이번에는 시모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지 않으려니 눈앞에 있는 남편이 훤히 보여 차라리 전화를 받고 제 의지를 보이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 너 이번 설에 내려오너라. 네가 잘못한 거는 내가 다 덮어줄 테니까. 어차피 이혼하고 나가봐야 너만 고생 아니냐? 이혼하지 말고 이번 설에 내려와. 거의 명령조였어요. 제가 마치 무조건 받아들일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혼하면 애들은 내가 데리고 갈 거야. 다른 사람 손에 크는 거 난 못 봐.
당신은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어떻게 애들 할머니랑 싸우고 이혼한다고 할 수가 있어? 시어머니한테 못하는 것도 자랑이야? 제가 뭐라고 맞받아치려는데 옆에 있던 아들이 제 옷자락을 꾹꾹 잡아당기더라고요. 애 앞에서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첫째를 달래려던 그때 첫째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빠랑 엄마랑 헤어지면 나 아빠 따라가야 해. 아빠 바쁘면 나 또 할머니랑 있어야 하는데. 나 할머니 집에 보낼 거면 나는 아빠랑 같이 안 살고 싶어. 그 말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죠. 전화를 통해서 첫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시모는 노발대발하며 소리 지르더라고요. 이 싸가지 없는 놈! 며느리 네가 애를 저렇게 싸가지 없는 놈으로 키웠어. 어디 어른 앞에 두고 못하는 말이 없어? 애한테 소리 지르지 마세요. 아들, 외할머니 방에 가 있어. 애를 안방으로 보내놓고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애들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컸는지 이제 알겠지? 당신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이제 그만 좀 잘 살펴보라고. 저 작은 애도 제 할머니 집에 안 가려고 난리잖아. 저 애 데려가서 행복하게 키울 자신 있어? 애가 벌써 불행한데. 미안한데 나 이혼 번복 안 해. 그리고 애도 못 데려갈 거야. 애 데리고 가겠다고 하면 끝까지 싸울 거니까. 결국 제 말에 남편은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이혼 소송도 마무리가 잘 됐죠. 제가 시모에게 당한 일들로 인해 제게 좀 유리하게 됐어요. 게다가 당연히 애들 친권과 양육권도 제가 가져왔고요. 그런데 이혼 후 동서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형님, 잘 지내세요? 저도 이혼하게 됐어요. 어머님이 하나뿐인 며느리 감싸줄 줄 알았는데 더 부려먹으시더라고요. 게다가 조금이라도 바른 소리 할라치면 두 형님들 욕을 하면서 저한테 똑같은 년이라고 막말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걸 당하고 사셨나 몰라요.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엄마가 원래 그런 성격인 걸 어쩌냐네요. 참나. 내 편 들어줬으면 시댁이랑 인연 끊고 남편이랑 잘 살아보려 했는데 세상 일 제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아세요? 고부 갈등으로 이혼하는 거면 시모한테 위자료 청구도 된대요. 전 제가 당한 일 다 증거 모아서 위자료도 청구했어요. 동서의 말에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형제 셋이 나란히 시모를 이유로 이혼하게 된 것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결국 돈까지 뜯기고 며느리들은 모두 이혼하는 상황이 되니 지금은 더 이상 삼형제 중 그 누구도 시댁에 들리지 않는다더군요. 참 꽃이다 했어요. 이혼 후에 저는 친정과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애를 키우고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애들은 친정엄마와의 사이에 애착이 잘 형성되었던 터라 부모님에게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여행지에서 돌아오다가 엄마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대퇴골 골절로 요양병원에 단기 입원하게 됐어요. 3달간의 치료가 끝나면 집으로 다시 모셔가려고 했죠. 친정엄마 입원 후 2달 동안은 매일같이 친정엄마를 보러 갔어요. 그리고 매주 주말에는 오빠 내외와 함께 애들 둘을 데리고 함께 병문안을 갔죠. 그렇게 퇴원을 2주 앞두고 주말에 가족 다 같이 엄마 면회를 가던 날이었어요. 병실에 들어가다가 저는 깜짝 놀라 멈췄어요. 그 방에 전 시모가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아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들어오다가 전 시모의 얼굴을 보고는 제 뒤로 후다닥 숨어버리더라고요. 저 망할 놈! 넌 할머니한테 인사도 안 하냐? 예의는 어디 갖다 팔아먹었어? 어? 여전히 싸가지 없는 걸 보니 네 엄마가 아주 잘 키우고 있나 보다. 응. 그 빈정거리는 말투에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 전혀 예전과 달라진 게 없는 모습을 보니 오랜만에 가라앉았던 화가 솟구치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왜 남의 귀한 손주한테 소리 질러요? 애 놀라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우리 강아지 일로 와. 저 망할 할망구가 노망이 들었나? 왜 애를 울려? 친정어머니의 등 뒤로 쫓아가 숨는 손주를 보던 시모가 이번에는 막말을 쏟아붓더라고요.
아이고,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만 안 했어도, 네가 아들이랑 이혼만 안 했어도 내가 이 꼴로 병원에 갇혀 있지는 않았을 거다. 망할년, 내 신세가 어쩌다 이리 됐을꼬. 처음부터 네 년이랑 우리 아들을 결혼시키는 게 아니었어. 애초부터 마음에 썩 들지도 않은 며느리를. 네 엄마도 참 딱하다. 친정엄마 여기 버려두고 니들끼리 잘 지내고 있겠지. 저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왜 우리 일에 이렇게 참견인 건지. 제가 한마디 하려는데 갑자기 옆 침대 아줌마가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언제 봤다고 할머니네 가족을 욕해요? 이만큼 화목한 가족도 없는데. 노인네가 노망이 들어도 한참 들었구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 짓 해도 이 집 사람들은 그럴 리 없어요. 이렇게 알뜰살뜰 엄마를 보살피고 간병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제 집 팔아서 친정엄마 집을 다니게 쉽게 고쳐주는 건 더 힘든 일이지. 세상에 이런 딸 있으면 소원이 없겠구만. 그렇지. 나는 아들 하나 있었으면 이런 며느리 하나 얻고 싶구만. 이런 며느리 있으면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마음고생 안 해도 될 사람이라고. 매번 올 때마다 생판 남인 우리까지 챙겨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흔할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모두 엄마와 같은 병실의 환자분들이셨어요. 6인실을 같이 쓰시는 분들인데 매번 맛있는 과일이나 음식 사와서 같이 나눠 먹었더니 다들 저희한테 무척 잘해주셨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껴들긴 왜 껴들어? 어린 놈의 새끼도 저 여우 같은 년도 다 똑같이 싸가지 없는 나쁜 년놈들이라고. 저것들 때문에 내가 여기 갇혔지. 내 모를 줄 알고? 저는 이혼 후에 그쪽 가족분들과 연락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 여기 와 계시는 것도 그쪽 가족분들의 생각이시겠죠. 엄한 사람한테 누명 씌우지 마시고 애한테 욕도 하지 마세요. 저희는 이제 엄연히 남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욕하고 소리치면 저희도 참지 않을 거예요? 안 참으면 어떡할 건데? 그런다고 내가 무서워할 줄 아냐? 너, 네가 여전히 내 아들 조종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여기서 꺼내. 나 여기서 꺼내주란 말이야.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그 사람 본 적도 한참 전인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라고요. 이러니 며느리가 셋이나 도망가죠. 그리고 자식들도 돌보고 싶겠어요? 본인한테 물으세요. 어머니가 하신 행동이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거니까. 이혼한 지 도대체 얼마나 지났다고 생각하세요? 이미 완전 남남이라고요, 남남. 결국 빈정상한 우리는 2주가 남았지만 같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퇴원수속을 밟기로 했어요. 그런데 퇴원수속 밟는데 전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서로 깜짝 놀랐죠. 당신 어머니 들어오신 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퇴원해? 우리 때문이라면 걱정 마. 지금 퇴원수속 밟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병원에서 폭력성 있는 노인은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야. 아, 같은 병실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을 밀쳐서 넘어뜨렸더라고. 참 여전하시네. 사람 변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며느리가 셋이나 떨어져 나갔는데도 전혀 바뀐 게 없으셔. 우리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당신한테는 참 못할 짓 했지. 그리고 그걸 이제야 알아차린 것도 미안하고. 이제야 알아차린 거야? 당신도 참 늦다. 어떻게 이런 사태를 여태껏 모를 수가 있어? 그래도 이렇게 알아차린 것도 다행이지. 당신이 당신 엄마 편들 때 모습을 생각하면 이런 결과는 참 놀랄만한 일이긴 해. 큰형이 재혼하려는 문제 때문에 알게 됐어, 우리도. 형 재혼하려고 여자 데리고 왔는데 그 형수님 될 분도 예전 형수님처럼 엄청 부려먹으려고 하셨나 봐. 근데 그 형수님도 보통 분은 아니라서 결국 엄마랑 연 안 끊을 거면 자기랑 끊어야 한다고 하는 바람에 형도 재혼에 다시 실패했거든. 그러고 나서 형이 나서서 어머니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이런 식이면 우리 셋 중에 그 누구도 재혼에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말이야. 솔직히 우리 형제 전부 다 그때쯤에는 다들 눈을 뜬 거지. 어떤 게 좋을까 고민했는데 삼형제 중 누구도 어머니를 맡으려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에는 어머니 집 처분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요양원에서 모시자 라는 결론이 됐고.
전 남편은 부끄러운 건지 괴로운 건지 연신 얼굴을 쓸어내리며 말하더라고요. 하긴 저런 상태의 사람을 집에서 케어하긴 힘들 테니까. 제가 사무실 밖에 있는 전시모를 힐끔 쳐다보며 말했어요. 전시모는 애먼 사람을 붙잡으며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전화도 안 받고 병문안 한 번도 안 오던 놈. 네가 자식이야? 나 집에 갈란다. 집으로 보내줘. 왜 나를 여기다 처박아 놓냐고. 여태껏 우리 탓, 이제는 없는 며느리 탓만 하셔. 그때 당신 말 들었으면 우리가 헤어질 일도 없었을 텐데. 그땐 내가 왜 그랬는지. 후회하지 마. 난 지금 잘 살고 있어. 당신도 앞으로 잘 살아. 그때 한 당신 선택이 지금 당신을 만든 거니까. 나한테도 과거 이야기 꺼내지 말고. 전시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눈에 훤하더라고요. 사람을 칼같이 쳐내며 좋으실 대로 살아오셨으니 옆에 버틸 사람이 없는 거겠죠. 그렇게 시모가 사무실 밖에서 집에 가고 싶다고 외쳤지만 결국 다음 목적지는 다른 요양원이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시모는 자기 잘못을 모르더라고요. 아들들에게 배신당한 것을 이제는 없는 며느리 탓을 하는 걸 보니 말이에요. 집도 처분당해서 나가더라도 갈 곳이 없을 텐데 저리 집에 가자고 용을 쓰다니. 그 집에는 더 이상 자신을 그리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아직까지 믿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남편과의 짧은 재회 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아이 둘은 제법 컸고 재혼 생각은 아직 없지만 좋은 만남을 이어갈 사람도 생겼어요. 그렇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제 아이들을 상처받게 할 사람들과는 인연을 맺고 싶지 않은 게 제 마음이에요. 친할머니에게조차 남보다 못한 취급을 받은 아이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남들보다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제 삶을 찾아가는 건 아마 아이들이 지들 인생을 찾아 독립을 하고 난 뒤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늦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게 제일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글을 쓰고 보니 저도 참 순탄치만은 않은 인생을 살아왔다는 걸 실감하게 되네요. 누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겠어요? 물론 돈 주고도 하고 싶지 않을 경험이긴 하지만 3명의 며느리를 이혼시키는 시모라니. 예전에는 치가 떨릴 만큼 싫었는데 지금은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살아오면 그런 사람으로 완성되는 건지. 이 글을 쓰면서 예전의 일들을 꺼내보는 것은 그리 즐거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왕 꺼낸 김에 이 글을 읽는 분들이 함께 욕하고 화내주시면 제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